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 72세 여성입니다. 세상에는 참 기구한 사연이 많지만 저처럼 인생이 알 수 없는 쪽으로 흘러간 여자는 없을 거예요. 팔자가 원래 타고나길 그런 건지 사람들은 저에게 다복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박복한 년이라고 하네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알게 된 건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에 남편복 있고 자식복도 있는 여자 흔치 않습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도 위세 떨어서 한평생 고생하는 여자도 봤고,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데 그놈의 자식들이 평생을 속썩여서 일찍 죽은 친구도 있습니다. 저처럼 남편복, 자식복 다 있는 여자는 진짜 흔치 않더군요. 어느 정도냐고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남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25년을 공무원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집안이 대대로 땅 부자라 강원도 시골 땅만 수천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바람 한 번을 안 피고 저만 보고 산 남편이죠. 주변에서는 남편의 뭐가 그렇게 잘해주고 다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10년간 한결같이 자기 전에 제 발목을 주물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믿어지시겠어요? 저희 남편이 바로 그런 다정한 사람이에요. 자식들도 잘 되고 남편이 재산도 많으니 저는 마냥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저를 알았던 사람들은 제가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그런 맘 편한 삶을 사는 여자인 줄 알겠지만요. 그건 속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 같아 보이는 제 결혼 생활이 사실은 지옥 같았다고 하면 믿어지시겠어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가족의 평화라는 게 참 중요하죠. 겉보기에는 저희 집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이 맞아요. 집안에 재산도 있고 자식 둘 있는데 아들들이 다 장가를 갔으니 남 부러울 게 없죠. 큰애는 작은 사업, 둘째는 공무원 부부를 하면서 대단하진 않지만 나름 견실한 집안을 꾸려가는 가정들이죠. 주말이면 아들 내외가 집으로 와서 저녁 한 끼 먹고 가고, 여름 휴가 때는 가평에 있는 별장에 가서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고기도 구워 먹고 하니 남 부러울 거 없었어요. 자식들도 자리를 잡았고 저희 노후 준비도 다 끝났다 보니 겉으로 보기엔 그리 문제될 건 하나 없지요. 하지만 너무 문제가 없는 집은 귀신이 어찌 알고 원흉을 던져주는지 저는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생기더군요. 평화롭던 저희 집 사건의 발단은 재작년 코로나 때였습니다. 다들 어렵다 해도 저희 집은 워낙 빚을 안 지는 스타일이고 남편이 착실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건 없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첫째 아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부부 내외가 공동으로 음식점을 했거든요. 나름 노력을 많이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데도 워낙 시국이 그러한지라 매출이 거의 떨어져서 폐업할 위기까지 갔어요. 한 번은 큰아들이 죽상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하는 말이 엄마, 나 그냥 죽어버릴까 봐요. 뭐 하나 되는 일이 없네. 이놈아, 그깟 사업이 뭐라고 사람이 죽네 사네 그래. 안 되면 때려치우고 다른 일 하면 되지. 말은 쉽지. 이번에 식당 인건비 주느라고 대출도 받았어요. 이대로라면 문 닫아야지. 애들 엄마는 이혼하네 어쩌네 그러고 있고 죽겠어요 정말. 그렇게 상황이 많이 어려운 거니?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할 큰 아들놈이 그러고 있으니 제가 마음이 무척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자정이 다 되어서 들어오는 것 뻔히 아는데 부모라고 도움이 하나 안 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큰아들 내외 좀 도와줍시다. 요즘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다나 봐요.
저런, 마음고생이 심하겠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차피 증여해줄 건 미리 그냥 재산을 조금 물려주면 어때요? 당신 강원도 땅 좀 팔아요. 강원도 땅을? 그럼 우리 노후는 어떡하고? 우리는 연금도 매달 나오고 그 재산 없어도 굶어 죽진 않잖아요. 나는 이 큰애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는데, 그래도 당신 생각이 그러하면, 그리합시다. 남편으로 말하자면 아들들을 강하게 키우는 스타일이죠. 어릴 때부터 뭐 사달라 해도 잘 안아주고 대학 때도 지들이 대학 등록금 벌어서 공부 마치도록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집에서 자꾸 부모가 지원해주는 버릇을 들이면 나중에 독립심이 떨어진다고 어떻게 보면 남편이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엄마라 애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못했죠. 그런 의견 차이가 원래부터 있었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남편도 큰아들 내외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두말 않고 제 뜻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설득해 20억 정도 되는 땅 문서를 큰아들한테 주기로 했죠. 착한 남편은 제 의견이라면 무조건 따라주는 스타일이라서 두말 않고 땅 문서를 내주었고요. 사실 저희야 매달 두 부부 내외로 나오는 연금이 400 정도 되었어요. 그 정도면 어디 가서 손 안 벌리고 살 수는 있으니까요. 둘째 아들한테는 남은 아파트랑 재산은 다 넣어줄 테니까 서운해하지 말라고 큰형이 지금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잠깐 저희 두 아들 얘기를 해볼게요. 두 아들은 남편을 닮아 마냥 착해요. 남자애들인데도 어릴 때부터 서로 싸움 한 번 없이 컸으니 말 다 했지요. 둘 다 효자라 저희 부부에게는 지극정성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 효성이 지극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수술 때문에 병원에 2달 정도 누워 있었는데 그때 열일 다 젖혀두고 병실에서 저를 간호했어요.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큰아들이 어쩌면 저렇게 딸 같냐고 저더러 복받은 여자라고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병실에서도 큰아들은 항상 틈만 나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엄마, 나중에 엄마 혹시라도 아빠 없이 혼자 있게 되면 내가 모실게요. 그러니까 제발 아프지만 마요. 말이라도 고맙구나. 네가 있어서 엄마가 그래도 산다. 저한테 큰아들은 항상 집안의 기둥이었죠. 어쩌면 큰아들 때문에 제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죠. 저한테는 딸 역할도 했고 다 크고 나서도 집에서 가장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랬던 큰아들이었기에 20억을 주는 거 부모로서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분명히 큰아들은 빚을 다 해결하고 일어설 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땅 문서를 주겠다고 하니 큰아들은 처음에는 한사코 안 받는다고 화를 내면서 길길이 뛰다가 저도 사정이 급하고 막다른 길이라는 걸 아는지 나중에는 울면서 그 돈을 받더군요.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이 돈 다 갚을게요. 저 믿어주세요. 돈은 안 갚아도 된다. 대신에 나가 죽어버리겠다느니 그런 말만 하지 말어 이놈아. 저희가 각서라도 쓸게요 어머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 그러면 효도 계약서를 쓰렴. 우리 나중에 벽에 똥칠하는 날에도 너희들이 엄마 아빠 모시기로. 모시다 마다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두 분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직접 모실게요. 어머니, 효도 계약서는 써서 이번 주까지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며느리가 저한테 효도 계약서라는 걸 써왔더라고요. 만약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우환이 생기면 자기들이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는 조건으로 이 재산을 받는다고. 둘이 지장까지 찍어서 변호사 공증을 받아왔는데 처음엔 좀 웃음이 나오다가도 나중에는 진심인가 싶기도 했고요. 근데 말이 씨가 되었나 봐요. 그 말을 하고 웃으면서 헤어진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3일 정도 중환자실에 있더니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버렸네요.
큰아들한테는 아버지의 유언이 되어버린 거죠. 큰아들도 울고 저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장례식장에서 울다가 실신하고 집안에 갑자기 닥친 풍파가 저희 집 식구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고 한탄을 하더군요. 아버지,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 제가 돈 얘기만 안 했어도. 그런 말 말거라. 네 아빠는 운이 없게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네 책임이 아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괜한 소리를 했어요. 돌아가신다는 말을 그때 내가 왜 했는지. 이것도 운명이다. 하늘의 뜻이 그러니 어쩌겠니. 그러니 마음 추스르고 얼른 네 사업 일으키는 데 애쓰렴. 저는 남편이 죽고 나자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되더군요. 제가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우왕좌왕할 것 같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더라고요. 남편을 화장하고 입관하는 날에는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나왔어요. 장례식장에서 하도 울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는 나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살자, 그런 생각이었죠. 며느리들은 제가 매정한 사람이라고 아마 뒤에서 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 없는 삶에 하루라도 빨리 적응을 해야 했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또 남아있더군요. 바로 남편이 생전에 약속했던 대로 유산을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사실 여기서부터가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례가 끝나고 남편의 유언장을 꺼내서 보았어요. 남편은 둘째 아들 내외에 약속대로 남은 재산인 현금 20억을 증여한다고 적어놨더군요. 첫째는 이미 재산을 받았고, 둘째는 약속대로 남은 재산을 받은 것이라서 형제와 며느리 내외 모두 불만이 없었어요. 저는 어차피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이었기에 연금이랑 아파트 한 채 있는 걸로 살면 되는 거였고요. 솔직히 이 당시만 해도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저한테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세상 효자인 아들 둘이 있는데 설마 크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 생기더라도 아들들이 나서서 남편 대신 저를 지켜줄 거라고 내심 생각했던 거죠. 주변에서는 그래도 남편이 없는데 그렇게 재산을 홀랑 다 자식들 주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돈을 주더라도 조금씩 나눠서 상속을 해요. 돈 받아가면 그때부터는 뚝이야. 집에 발길도 한번 안 붙일걸?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 아니에요. 아이고, 뭔 모르는 소리 하네. 누구네 집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고 싶지 않아서 안 잘하나? 살아보니 다 그렇게 되는 겁디다. 그렇게 너무 퍼주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일 수도 있으니. 그때 그 말을 새겨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상관없다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여자 같아요. 남편이 갖다 주는 월급이 안정적이었고 평생 제 손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죠. 사회활동 경험이 없으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말이 맞았죠. 집에 어른이 없으면 돈 때문에 분란 생기는 일이 잦을 거라고 했던 말. 그리고 마침내 저희 집 아이들에게 분란의 씨앗을 던져줄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뒤 저희 집에 작은 동생이 찾아왔어요. 작은 동생은 해외에 작게 수출을 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기복이 심한 성격이어서 사업도 부침이 잦은 편이었지요. 동생도 당시 코로나 타격을 비껴갈 수 없었나 봐요. 동생은 저한테 평소에도 돈 빌려달라고 말 한 번 못할 정도로 소심한 성격인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죠. 저한테 울며 불며 사정을 하는데 동생의 그런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누나, 사업이 많이 어려워요. 나 1억만 좀 빌려줘요.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은 이제 없다. 너도 알겠지만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제 나도 나 먹고 살 거 남았어. 형님 돌아가시고 누나한테 재산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평생 한 번도 나 도와준 적 없으면서 어렵게 하는 부탁인데 그걸 안 들어줘요. 너는 이 누나가 돈으로 보이니? 내가 무슨 억만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 있잖아요. 형님이 재산 다 물려주었을 텐데 1억도 못 빌려줘요? 누나가 말이라도 한번 꺼내봐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내가 작은 아들한테 부탁해 볼게. 형님 돌아가시니 이제 내가 만만해서 찾아왔나 하고 속으로 좀 괘씸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누나라고 하나 있는 게 평생 도움 한 번 준 적 없는데 동생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1억이 없어서 쩔쩔매는 게 민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야 이제 돈 한 푼 없는 여자니 의지할 건 자식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죽고 현금으로 20억을 물려받은 둘째한테 부탁하면 1억 정도는 제 외삼촌에게 빌려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내외를 주말에 오라고 하고 동생한테 자연스럽게 그때 밥을 먹으면서 돈을 꿔달라는 얘기를 하라고 언지를 해주었죠. 그리고 주말에 둘째 내가 왔는데 외삼촌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반갑게 대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꽃게탕을 끓여서 둘째 아들 내외를 대접했죠. 같이 저녁밥을 먹을 때까진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상을 물린 다음에 동생이 제 눈치를 조금 보다가 둘째 아들한테 얘기를 꺼내더군요. 1억을 딱 2주만 쓰겠다. 이자는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 은행 대출을 다 받아서 지금 많이 어렵다. 외삼촌이 어렵게 부탁하는 거니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냈어요.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둘째는 외삼촌 얘기가 다 끝나고 대뜸 그러더군요. 삼촌, 죄송한데 어렵겠어요. 저희도 사실 요즘 어려워요. 그렇지.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긴 해. 그런데 너 20억 받은 유산이 있잖니. 2억도 아니고 1억만 잠시 빌려주면 내가 이자 다 쳐서 줄게. 부탁한다.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돈은 엄연히 제 유산이에요. 그 돈을 삼촌한테 빌려드릴 순 없어요. 저희도 먹고 살기 빠듯해요, 삼촌. 죄송해요. 아니, 20억 중에 1억도 못 빌려준단 말이니 딱 2주일만 쓰고 돌려줄게. 너 사람이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는 거 아니다. 죄송한데 안 돼요. 1억이 누구 이름이에요? 저희 괜히 주말에 불러서 꽃게탕 하나 끓여 먹이고 하신다는 얘기가 고작 돈 빌려달라는 건가요, 어머니? 아니, 그게 아니고.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어요. 꽃게탕 하나 끓여 먹이고 1억을 빌려달라는 거냐니. 세상에 어디서 그런 싸가지 없는 망언을 할까요? 유산 내려가기 전까지 고분고분하던 애가 갑자기 돈 얘기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불아리는데 얼마나 괘씸한지요. 고작 며느리년 주제에. 그런데 더더욱 괘씸했던 건 둘째 아들 태도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외삼촌인데 삼촌이 돈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건데 10억도 아니고 1억도 못 빌려주겠다는 아들이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거들고 나섰죠. 너 그러라고 엄마가 20억 물려준 거 아니다. 그냥 봤지. 사업이 한번 어려웠지만 급한 불을 끄느라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 네 엄마 얼굴 봐서라도 1억만 빌려주거라. 엄마, 미안한데 이제 그 돈 제 돈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물려준 게 아니라 아빠가 저한테 물려준 거잖아요. 아빠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고 왜 내가 엄마 식구 사람한테 아빠 유산을 빌려주는 게 당연해요? 너 이놈의 자식, 그따위로 말할래 자꾸? 어머님, 말씀이 심하세요. 이렇게 돈 얘기 꺼내시길 거면 저희 다시는 어머님 댁에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너희 진심이냐? 마침내 발을 끊겠다고 선언한 둘째 며느리의 폭탄 선언에
저는 황당하다 못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는 세상 공손했던 며느리가 이리 한순간에 돌변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바른 말을 하자면 제 외삼촌이 저 대학생 때 해준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등록금이 없을 때 대줬고, 놀러 오면 항상 용돈 챙겨주면서 놀이공원 데려가고, 심지어 사회생활 초창기 때에도 외삼촌이 급한 돈을 빌려서 주면 꾸어서 쓰고 그랬던 녀석인데 어떻게 그런 외삼촌을 그렇게 남처럼 외면하는 둘째 아들이 꼭 남의 자식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도 아들에게 평소에 은혜를 갚고 살으라는 말을 누누이 해왔고 아들들도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으로 남을 항상 돕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 둘째 아들의 본심이 그리 나빴나 싶기도 했어요. 저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 다음 주에 둘째 아들을 바깥에서 따로 만나서 또 한 번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이 엄마가 소원이다. 엄마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부탁하겠니? 외삼촌은 엄마가 사랑하는 동생이고 네 대학교 등록금도 내준 사람이야. 사람이 빚을 안 지고 살지언정 한 번 빚진 건 갚아야 하는 게 도리다. 엄마, 고리배쩍 얘기 꺼내지 마세요. 벌써 10년도 전의 일이고 그때 외삼촌 조카 간의 정으로 용돈 받은 거 감사하긴 한데 예정 생각해서 1억을 빌려달라는 게 말이나 돼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거 아니니. 그리고 2주 뒤에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손해보는 거야? 이자고 놔버리고 저는 돈 자체를 주기 싫다고요. 제 20억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놈아, 어떻게 그게 네 돈이야?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준 거지? 그쯤 되니 이놈의 자식이 괘씸해지기 시작하더군요. 동욕심 없이 살다가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만지면 돌변한다더니 자식놈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었어요. 저는 속에 꾹꾹 눌러둔 말을 마침내 터뜨리고 말죠. 네가 자꾸 이러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너한테 간 너희 아버지 재산 일부를 내 몫으로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장 제출할 거야. 엄마, 땅놀이 하던 아빠 옆에서 어깨 넘어 법 공부 좀 하셨나 보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빠 유언장에 떡하니 둘째네한테 20억을 징여한다고 변호사 공증까지 해서 그렇게 저한테 온 건데 그걸 법원에서 뒤집어 줄 것 같아요?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네가 이렇게 돈 욕심을 크게 부릴 줄은 몰랐다. 저는 없는 돈 제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 돈이 되었으니까 저한테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리 대드는데 뺨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집에 와서 내리 사흘을 알아 누웠어요. 항상 엄마 하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 둘째 놈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놈이 어찌나 괘씸하게 대드는지. 사람이 돌변해도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 걸까요? 마음 같아선 괘씸한 그 녀석에게 재산이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대응하고 싶었죠. 그치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길을 쓰고 그 돈 지키려 들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게 죽은 남편 재산 갖고 자식하고 싸우는 모양새가 보기 좋을 리 없었지요. 그래도 괘씸한 건 괘씸한 거라 부재중 전화 오는 거 받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몸져 알아 누웠어요. 지 어미가 알아 누웠다는데 두 아들들은 거들떠도 안 보더군요. 큰아들도 땅 문서 집어가더기 이후부터는 발길이 뚝이었어요. 그 전에 제가 수술했을 땐 2달 내내 옆에서 병간호하던 지극정성 효자였는데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저한테 유산을 한번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사람들의 말이 뇌리를 그치더군요. 그때 그 말을 들을걸. 그나마 큰 며느리는 양심이 있는지 저를 들여다보는 신용은 하더군요. 큰아들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큰 며느리한테 일부러 들으라고
한마디 했죠. 그래, 네 남편은 땅 문서 가져가니까 이제 나 안 보고 싶다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요즘 식당 일이 바빠서 그래요. 전에는 식당 일이 안 바빴지? 나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는 문턱이 닳도록 오더니 이제 내가 돈이 없으니 뚝이구나. 그건 어머님 오해세요. 그이 아직 어머님을 많이 사랑해요. 사랑? 그래. 엄마를 사랑하는 놈이 석 달이 넘도록 전화 한 통 없니? 돈 밝히는 건 형제들이 다 똑같다. 평생을 키웠는데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내가 속을 통 모르겠다. 정말 부모를 그냥 돈 주는 봉으로만 하는 건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니 저를 아는 교회 집사님들은 그래요. 그거 보라고 자식한테 돈은 나중에 주는 거라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 자식들이 발길 싹 끊지 않느냐고. 처음에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인정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이 맞았어요. 아들 둘이 저한테 이러는 이유는 딱 하나였지요. 제가 이제는 돈이 없고 자기 아빠한테 받을 돈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남도 아니고 자식마저 그러니 돈이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자식이 어찌 부모가 미워서 그러겠어요. 저들도 먹고 살기 바쁘니 그런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가 돈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 저 역시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식하고 연을 끊고 살아야겠다.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어디 시골이라도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살았어요. 결국 돈을 못 빌린 동생은 저한테 누나 인생도 불쌍하다 어쩐다 하면서 그냥 등을 돌렸고요. 남편 없으니까 자식도 동생도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군요. 그냥 다 필요 없고 나 혼자 조용히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주변을 좀 정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무심코 받았는데 수화기 저편에서 여자가 다짜고짜 욕설을 해요. 자기가 진짜 철하고 저더러 가짜 철하고 길길이 날뛰는데 처음엔 웬 미친 여자가 전화를 잘못 걸었나 했더니 얘기를 듣고 보니 저희 남편 이름을 알아요. 누구냐고 물었는데 일단 만나재요. 만나면 자기가 다 설명을 하겠대요. 이렇게 된 마당에 뭐가 무섭나 싶어서 다음날 그 여자가 만나자는 커피숍으로 나갔어요. 그 여자는 나이가 나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더군요. 화장은 잔뜩 진하게 하고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남편 죽었으니 속이 후련하냐는 거예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웬 난데없이 사람을 몰아세워요? 당신이 누군데? 나는 당신 죽은 남편의 진짜 처요. 나 당신 진즉에 찾아오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30년 걸렸네. 진짜 처라니 그게 무슨 망언이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 기가 막혀요. 이 여자는 남편이 오래전에 결혼한 본처인데 그때는 호적 정리가 안 되던 시절이라 결혼을 하고 그냥 살았던 모양이에요. 왜 예전에 전봇대 보면은 호적관계 정리해준다고 광고 쪽지 같은 거 붙은 거 보신 분 계시죠? 그때 그 호적관계 정리해주는 걸로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죠. 아무튼 그 시절에 남편은 이미 아내가 있었고 이 여자랑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불화로 집을 뛰쳐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서 마음이 맞았는데 조강지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니 절대 안 된다고 길길이 뛴 거죠. 그래서 남편은 호적을 새로 팠고 그 다음에 저랑 서류상 부부가 된 거였죠.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진짜 처라는 걸 밝히기 위해 그 당시 남편의 육필로 쓴 편지와 젊을 때 사진 같은 걸 보여주더군요. 그걸 다 훑어보고 있으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 눈앞에 남편의 숨겨둔 본처가 나타난 거예요. 나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당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늙을 대로 늙었는데
이제 와서 누가 진짜 마누라냐 따지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 나타난 이유는 딱 하나겠네. 이런 말 미안하긴 한데 나도 남편한테 예전부터 연락을 해왔어요. 당신 재산은 반은 내 거라고. 이제라도 정리하자고. 근데 남편은 내 얘기를 귀뚱으로도 안 듣더군요. 나중에는 전화하면 그냥 뚝 끊어버리고 몇 달 전에는 강원도에서 가진 땅을 둘째한테 물려줬다고 하길래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안 그래도 소송 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땅이야 소송으로 찾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 그 둘째라는 남자한테 간 돈 20억은 내가 내 몫을 챙겨야겠어. 저는 속으로 참 인생 지랄이다, 지랄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기회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자식놈들이 돈에 눈이 멀어 엄마를 내팽개치고 재산 분쟁을 할 판인데 그 여자가 나타나 상황을 정리해준다면 나쁠 게 없었죠. 어차피 돈이야 제 손을 떠난 거고 저는 이 녀석들이 정신을 차려서 원래 나 아들들로 돌아와 주길 내심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당신이? 둘째 아들한테 간 재산을 되찾도록? 그럼 나야 고맙긴 한데. 대신 조건이 있지? 재산을 찾는데 협조할 테니 받은 돈의 반을 나에게 줘. 그렇게는 안 되지. 나 당신 없이도 그 돈 찾을 수 있어. 과연 그럴까? 내가 본처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면 재판에서 당신이 순조롭게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좋아. 대신 각서 하나 쓰자.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 그렇게 둘째 아들내미 돈을 가져오기 위해 본처와 손을 잡는 기막힌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저야 잃을 것도 없었고 아들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못할 일도 없었거든요. 저는 일단 각서야 쓰기로 했지만 이걸 빌미로 혹시라도 둘째가 정신 차리려나 해서 각서 내용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둘째는 제 얘기를 모두 듣더니 예상대로 펄펄 뛰더군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돈 엄마한테 줄 생각도 없고 그 본처한테 뺏길 생각도 없어요. 야, 이 미친놈아. 제발 정신 차려.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처럼 권리 들고 나오면 그 돈 그대로 뺏겨. 엄마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아들 돈 뺏으려고 생판 모르는 여자랑 손을 잡고 사기를 쳐요. 사기를 치길. 뭐라고? 사기? 그게 사기지 뭐예요. 제 20억이 그렇게 탐나요? 그럼 차라리 그냥 엄마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해요.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솔직히 그 본처가 느닷없이 나타난 것도 의심스러운데 엄마가 먼저 찾아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몇십 년째 연락이 없던 할머니가 갑자기 내가 20억을 받은 걸 어떻게 알고 득달같이 달려드냐는 말이지. 이건 분명히 엄마가 작업친 게 아니고 뭐냐고요. 너 이놈,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나 모르겠고 오늘 변호사 바로 선임해서 나도 법적 대응할 거니까 엄마 혹여라도 그 할머니랑 편먹고 뭐 어떻게 해볼 생각 같은 건 말아요. 나 원참 늙은이가 망령인가. 그 정도 대화까지 하고 나니 둘째 아들내미에 대한 남은 모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이놈은 정말 돈독이 올라서 애미도 못 알아보고 그저 20억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쯤 되니까 녀석이 정신을 차리게끔 혼쭐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더 고민 않고 바로 본처한테 연락을 했어요. 각서 쓰겠다고요. 그리고 당신 20억과 땅 문서까지 내가 싹 다 찾아주겠다고 했죠. 본처 반응은 당연히 환호했고요. 그 여자도 알고 보니 불쌍한 여자더라고요. 남편하고 일찍 헤어져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고생하다가 늙음하게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저를 찾아온 셈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처와 둘째 아들 간의 재산 분쟁 소송이 벌어집니다.
둘째 아들놈은 그 돈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필사적인 몸부림을 쳤어요. 국내 유명 로펌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정에 나왔는데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더군요. 내 자식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지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법정에 나타난 본처를 보고 둘째 아들놈이 으르렁거리면서 하는 말이 어디서 돈 욕심에 눈이 멀어 늙은이가 남의 멀쩡한 재산을 강탈하려고 그래? 아이씨고, 근본 없는 자식이 재산권 침해한 건 어떻고? 그 땅, 그 돈, 원래 다 내 거거든? 닥치고, 그건 판사님이 판단할 거고, 이번 소송으로 겪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싹 다 소송 걸었으니, 만약 지면 아줌마 집 경매 넘겨야 할 거야, 아마. 내가 고용한 로펌이 진짜 비싼 데거든. 누가 이기나, 그래,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1심에서 둘째 아들놈이 이긴 거예요. 판사는 재산 상속이 합법적이라며 본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판결 결과가 나오자 둘째 놈이 환호하면서 가방을 공중으로 휙휙 돌리더군요. 아들놈이 이긴 게 기분이 나빠야 하는데 이놈의 모성이 뭔지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본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 미친년아,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우리 끝장이야. 나 당신한테도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거야. 증거를 더 악착같이 가져오라고. 저 새끼한테 불리한 증언이라고 가져오란 말이야. 너나 나나 이 재판 치면 끝이야. 다 죽는다고. 그래, 네 말이 맞겠지.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겠네. 1심 재판부가 중혼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2심에서는 제가 증언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결혼했다고 증언해버리면 중혼의 위법성이 적시되는 것이니 본처 여자가 이길 게 뻔했죠.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전에 재판 과정에서 아들놈이 철이 좀 들길 바랐던 거죠. 정신 차리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돈 때문에 엄마를 배신한 것을 잘못을 뉘우치라고요. 그런데 1심에서 아들놈이 이겨버렸으니 지금쯤 얼마나 기고만장할 거예요. 이놈이 반성은커녕 더 기세등등해질 거라 저는 또 한 번 둘째 아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죠. 엄마, 이제 포기해요. 엄마도 계속 이대로 가면 끝이야. 엄마 돈도 없잖아. 그 할망구가 엄마한테 소송 비용 물어달라고 한다며. 아들,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이쯤에서 멈추고 그 여자한테 돈 일부 떼어줘.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웃기시네. 1심에서 내가 이긴 거 보고도 그래요? 지금 판세가 누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너 정말 대책이 없구나. 엄마가 2심에서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다는 말이니? 그거야 엄마가 알아서 하실 일이지. 무슨 짓을 해도 1심 결과를 뒤집을 순 없을 테니 큰 기대 마시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돈을 다 잃기 전에는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걸 그때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죠.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로. 원래 본처와의 결혼을 알고 제가 중혼을 남편과 의도적으로 짜고 한 걸로 하기로. 그렇게 2심이 열리던 날, 둘째 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득이양양하게 재판에 나왔더군요. 아들은 추가 증거는 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판사의 질문에 따로 변호인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 쪽 변호인이 저를 증인으로 불러 세워 저는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오래전 남편을 만나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결혼을 결심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결혼이 사실은 중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당시 결혼을 했다는 걸 알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제안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혼란스러웠던 시기라 서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제 결혼이 허위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증언을 하자 재판정 안은 싸한 분위기가 되었고 둘째 아들의 표정을 보니 똥 씹은 표정이더군요. 재판 결과요? 당연히 2심에서 본처가 이겼죠. 재판부는 이 결혼이 허위이며 따라서 둘째 아들에게 간 재산을 다시 본처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판결문 선고 이후 현장에서 갑자기 웃옷을 벗더니 본처인 여자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더군요. 이미 늦었죠. 본처는 득이양양한 웃음을 지으면서 재판장을 떠났어요. 결국 둘째 아들의 20억은 본처에게로 넘어갔고 저는 그에게서 약속된 돈을 받고 이 재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살던 아파트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 아파트도 넘겨야 했어요. 순간 오갈 데가 없어진 저는 당연히 큰 아들네라 피신을 가게 되었죠. 둘째 아들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와중에도 큰아들은 여전히 엄마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완전히 저의 착각이었죠. 큰아들이요? 일주일 정도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심정으로 저를 지켜보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제 따로 나가 사셔야죠. 저희랑 언제까지 있을 순 없잖아요. 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모시기로 한 거 기억 안 나니? 효도 계약서를 쓸 땐 언제고 이렇게 늙은 엄마를 매몰차게 버릴 수가 있니? 제가요? 저는 그런 약속한 거 없어요. 효도계약서는 그냥 웃자고 쓴 거지. 그걸 가지고 엄마가 지금 법적으로 따질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 솔직히 지금 돈 없는 거 아니잖아요. 5억이면 그래도 어디 아파트 전세금은 되는데. 어서 엄마 살 길 찾으세요. 어머님, 정 그러시면 제가 아파트 대신 알아봐 드릴 수도 있어요. 괘씸한 것들. 너희들도 나한테 그렇게 박대한다는 얘기지? 오냐, 어디 두고 보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아들 둘 있는 거 둘째네한테 배신당한 저는 결국 첫째 아들한테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결국 소송을 걸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 사람 간의 인연? 그런 거 다 필요 없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깔끔한 게 바로 법입니다. 그냥 법대로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걸 저는 그때까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자식한테 기대고 살려고만 했지 제가 세상 물정을 한참 몰랐죠. 제가 소송을 한다고 하니 큰 아들 내외는 콧방귀도 안 끼더군요. 엄마, 고작 그 애들 장난 같은 효도계약서 한 장으로 소송 거신다고요? 엄마 소송에서 지면 제 쪽 변호사비도 물어야 해요. 자신 있으세요? 엄마는 이제 너 같은 아들 없는 셈 치기로 했다. 자식한테 잘해줘도 하등 소용없다는 사람들 말이 다 맞다. 죽은 네 아빠가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에게 간 땅 다시 찾을 거야. 어디 어머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세상이 어디 그렇게 어머님 마음처럼 호락호락한 줄 아세요? 뭐라고? 니년이 아주 입만 살아서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오냐, 어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재판을 했죠. 작은 아들 내외가 큰형네 재판에 쫄래쫄래 따라왔더군요. 저한테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아이고, 돈독 오른 우리 엄마 늙음하게 법원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도 장수하시겠어요? 아들들 물 먹이고 엄마 제 명대로 사시겠냐고요. 닥쳐라 이놈. 어디 엄마한테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천륜을 어기고 돈에 부모 자식 관계 팔아먹은 너희 두 아들을 잘못 키운 게 내 천추의 한이다. 엄마, 두고 보세요. 이번 재판은 제가 이겨서 모든 게 엄마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려드릴 테니. 저는 이미 변호사의 법리 검토를 통해 큰아들이 쓴 효도 계약서가 나름의 사문서로 효력이 있다는 걸 검증받았어요. 제가 이길 자신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로 저는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큰아들은 황당해했지만 큰아들한테 땅이 증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큰아들이 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저버렸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되어야 옳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었죠. 저는 어디까지나 상식에 의거해 판단한 재판부보다 사리분별을 못한 큰아들이 괘씸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겼지만 큰아들은 이미 그 땅을 담보 삼아서 돈을 대출받아 쓰는 바람에 10억 정도를 이미 까먹었더군요. 상관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중요한 건 얼마가 남았느냐가 아니라 아들들이 정신을 차렸느냐였으니까요. 큰 아들한테 남은 돈을 가져오고 보니 제 수중에는 한 13억 정도가 남았더군요. 이 돈이라면 아파트 한 채 작은 거 사고 남은 여생을 조금씩 생활비 아껴 쓰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괘씸한 아들들은 제가 재판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늙은 엄마를 못 알아봤지만 사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고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요. 엄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하세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노여움 푸시고 저희랑 다시 같이 지내요. 다 부질없는 말이었죠. 그 녀석들도 이제 엄마한테 돈 몇 푼 없다는 걸 알았을 테고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다 보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셈일 테죠. 그런데 사람 인생에는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지만 이미 저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고 또 이제는 자식을 신경 쓰느라고 제 남은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과 연을 끊을 작정이다. 너희들도 나한테 이제 돈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 미련이 없을 거야. 엄마 나중에 죽으면 장례도 필요 없다. 마지막 자식의 도리라도 하고 싶으면 강에다 그냥 뿌려. 그리고 제발 돈 거리면서 살지 말거라. 사람의 인생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많고 사람이 먼저지 절대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 이후로도 큰아들, 작은아들은 명절 때 되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와서 사죄를 하면서 저를 챙긴답시고 했지만 저는 이제 정말 더 이상 자식들한테 미련이 없어서 그 아파트도 다시 팔고 전화번호 싹 바꾸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혼자가 되고 보니 죽은 남편이 그립고 인생 무상이란 생각도 들지만 이제는 마음이 참 편해요. 사람이 돈 때문에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보니 이 세상에 믿을 건 나 하나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제가 왜 사연 서두에서 제가 저를 불쌍한 여자라고 했는지 조금은 아시겠죠? 물론 세상에 돈 1억도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꼭 행복이 돈에 달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는 드네요. 돈이 좀 없더라도 부모 자식이 서로 돕고 기대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 같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이렇게 돈으로 싸우는 일이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하네요. 하지만 천륜이란 돈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돈이 없어도 고민, 돈이 많아도 고민. 세상살이는 이렇게 돌고 도는 와중에 서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행복을 찾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